치욕의 을사늑약, 그리고 이어진 한일합방. 그 중심에는 당시 정권을 좌지우지했던 친일파 대신들의 역할도 컸지만 당시 최고 위정자였던 고종 역시 비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협과 협박이 있었다고 해도 대신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유약함은 역사의 이름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을사오적은 9명의 대신 중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농산부 대신 권중현을 말하는데요. 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먹은 조약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한 인물들입니다. 지겨우니 그 옛날 얘기 좀 적당히 합시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니 역사의 재해석은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자는 의미가 크며 지금의 위정자나 우리의 국민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에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는 아닌 것이며 반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우리의 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이완용의 행보와 또한 그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영상은 그 상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을사오적의 핵심 인물인 이완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완용은 가난한 양반가의 아들로 구한말에 태어나 권력가 집안에 입양되었고 과거에 급제한 후에는 영재를 육성하는 근대식 국립학교인 유경공원에서 신교육을 받으며 승승장구하여 재상의 위치까지 오른 억세게 운이 좋은 인물입니다. 이완용을 왜 친일파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른 친일파와 다르게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정미조약,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조약에 유일하게 모두 서명을 한 인물이기에 그런 수식어가 붙여졌으며 나라를 팔아먹은 차원이 현격히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완용은 서울역 약천성당 근처인 중림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일제에 의해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사건 가운데 정미 7조 체결에 앞장선 일로 인하여 조선 민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그의 집과 조상의 신주까지 전부 불태워졌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완용은 일본인 거주지인 외성 구락부 등을 전전하다 마침내 1909년 지금의 명동성당 앞에서 벨기에 총영사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이재명 의사의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칼에 3번이나 찔렸는데도 정말 운 좋게 살아나게 됩니다. 때마침 같은 해인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침탈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완용은 그 후유증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몸은 점점 쇠약해갔지만 그의 재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921년 일본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에게 창덕궁을 일본 왕실의 별궁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1919년 3.1운동과 같은 해인 9월에 강우규 의사의 서울역 폭탄 암살을 당한 상황이어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침략자들에게 가하는 약소국의 테러는 그들의 운심의 폭을 좁히게 되고 간담을 서늘하게 하여 불안에 떨게 하는 독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완용은 1926년 2월 12일 합병증으로 인해 67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였으며 그가 죽으며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은 앞으로 미국에 득세할 것 같으니 너희들은 친미파가 되어라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얍삽한 기회주의자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유언대로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그의 영악함은 대단하였지만 그 좋은 머리를 나라를 지키는 데 써주었더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완용은 죽기 전에 전국에 소유한 부동산만 1억 3천만 평이라고 했는데요. 1억 3천만 평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땅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의도 면적의 7.7배이며 당시 서울의 면적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해방이 되었고 친일조사위원회가 이완용의 후손으로부터 환수한 토지는 공시지가로 7천만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의 재산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일제로부터 직접 받은 재산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여러 조약 서명의 대가로 일제로부터 후작의 지위와 대가성 돈을 받기도 했지만 실상 그가 재산을 불린 이유는 그의 지위를 이용해 무상으로 받은 국유지를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수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이완용은 땅을 팔아넘긴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며 경성 최고의 현금 부자 소리를 들으며 그 돈을 가지고 사채노비까지 했다고 하니 국가와 민중의 그런 역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완용 평전이라는 책에 보면 일제의 침탈 전에 그의 행정력과 소소한 업적들도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 많은 증거에 나타나듯이 이완용은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며 미국,
러시아, 일본을 넘나들었던 기회주의자였고 그의 매국 행위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 어이없는 건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윤영 씨는 1992년 조상의 땅 찾기 소송으로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땅을 되찾은 후에 여론이 두려워서인지 캐나다로 바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뉴스에서 대서특필되기도 하였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간 이윤영 씨는 현재 사망하였는데 이완용의 후손들은 대부분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형법, 민법보다도 더 무서운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국민정서법입니다. 인기 있었던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도 본인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항변을 해도 이 국민정서법에 위반되면 사회에서 사장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친일파의 후손이요 라고 나설 수 없는 굴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연좌제가 없는 세상이라 지금도 정계, 재계의 많은 친일파 후손들이 득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능력과 사는 시대이니 그를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고 초계와 같이 목숨을 내던지며 비루한 삶을 살았던 그 의인들과 후손들을 기억하고 조국과 민족에게 사죄하는 일말의 양심을 가져보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